네, 그다음 랜 그다음으로 웬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첨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죠. 버스 네트워크는 양쪽에 터미네이터가 있고 버스라고 불리우는 백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본 네트워크에서부터 태핑을 통해서 여러 개의 커뮤니케이팅 디바이스들을 설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버스 네트워크라고 불렀는데, 자, 이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운데 있는 터미네이터와 터미네이터로 연결된 이 백본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고 이 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은 앞에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살펴봤던 스타 네트워크하고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스타 네트워크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서버였다면 버스 네트워크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허브라는 이름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네트워크를 백본을 깔고 구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희대도 그렇고 우리 경영대학도 그렇지만 허브라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브라는 장치는 버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컴퓨팅 디바이스를 우리가 통칭해서 허브라고 부르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네트워크 얘기를 할 때 허브 앤 스포크라는 얘기를 했죠. 이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류의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바로 허브라고 부릅니다. 자, 랜이 로컬이라는 뜻을 가진다면 이거보다 좀 장거리, 롱헐인 경우를 우리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랜과 랜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장거리로 연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웬의 큰 응용 중에 하나는 바로 Value Added Network이라는 VAN이라고 되어 있고, VAN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요 부가가치 통신망의 특징은 private, 즉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명확한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VAN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EDI라는 그런 기업 간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통칭해서 VAN이라고 부릅니다. 즉 EDI를 운영하고 있는 VAN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저장 기능과 이 메시지에 대한 추적 기능,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릴레이하는 기능 등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VA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 사설망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예, 이 가상 사설망의 가장 큰 응용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웨이 제공을 통해서 기업의 랜과 인터넷을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업의 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말 표현으로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VPN은 기업의 랜, 인트라넷과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서 기업과 그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 즉 다시 말해서 엑스트라넷을 구현하고 있는 방법을 통칭해서 우리가 VPN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인터넷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터넷은 1969년에 미국 국방성이 만든 아르파넷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르파넷은 미국 국방성에서 만든 최초의 네트워크의 형태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아르파넷이 인터넷을 처음 만들게 된 배경은 밑에 보시는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옛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를 했고요. 스푸트니크는 수박 크기 정도 모양의 이런 형태의 인공위성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스푸트닉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는데, 스푸트닉이 발사되기 전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과학기술이 최첨단이라고 스스로들 주장을 했는데, 인공위성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구소련에게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스푸트닉 충격, 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스푸트닉 샥이 생기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만든 네트워크가 바로 아르파 네트워크입니다. 이 아르파 네트워크는 과학기술을 총합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3C를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TCP/IP는 그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통신 프로토콜보다 훨씬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망에 부담을 덜 주는 일종의 라이트한, 아주 가벼운 경박한 네트워크의 출발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기술은 그 이후로도 인터넷 2라는 것으로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이 인터넷은 이제 상용화된 부분이고요. 인터넷 2는 미국의 정부와 산업, 파트너십으로 작업을 하는 미국의 180개 대학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인터넷 2에서는 인터넷의 전송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2005년 1월 데이터에 의하면 IPv4,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와 같은 인터넷 주소 방식입니다. 이러한 주소 방식에서 초당 7.21기가 bps의 전송 속도를 보이는 인터넷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30에서 40 정도 기가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IPv4는 인터넷 주소 체계 중에서 이렇게 0에서부터 255의 숫자를 갖는 4개의 숫자로 구성된 주소 체계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는 총 43억 개의 IP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소진 단계에 들어갔고, 그래서 더 많은 IP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IPv6라는 표준이 등장했습니다. IPv6는 40억의 4승계까지 IP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16진수에 의한 주소 체계를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IPv6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통신 규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는 상대방을 프로토콜에서는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자, 엔티티가 서로 상호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과 관행의 집합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러한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밑에 보이시는 ISO라는 기관이 만든 OSI 7레이어 레퍼런스 모델. 참 이름이 길죠? 번역하면 OSI 7계층 참조 모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7계층은 밑에 있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이라는 7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맨 상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피지컬한 통신 미디어를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를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OSI 7레이어 레퍼런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TCP/IP는 아르파넷에서 처음으로 차용된 네트워크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여기 설명해 보시면 OSI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참조되고 있는 스탠다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TCP/IP는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에서 주로 사용되어 있던 부분인데, 7레이어의 모델을 TCP/IP는 4개의 레이어로 압축시킨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중에 몇 개를 오밋, 압축을 시키고 삭제를 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그만큼 가벼워졌고, 가벼운 그 성격이 바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빠른 속도를 보장을 해주게 됐습니다. 다만 속도가 빨라지고 프로토콜의 부담이 적어진 대신에 많은 부분 시큐리티, 보안 부분과 암호화 부분을 많이 희생을 시키고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IP를 이용한 인터넷이 왜 시큐리티가 약한가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이 적용하고 있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의 고유 설계상
그것을 내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링크는 TCP/IP는 위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링크라는 4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중에서 예컨대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 FTP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TCP/IP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ISO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가 아닙니다. ISO가 만약에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약자라면 영어적인 표현으로서 iOS가 돼야 되고 불어로서는 OIN이 돼야 되고 등등등 나라마다 약자가 다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ISO는 그들 스스로도 이 얘기하기를 그리스어 이소스 즉 equal 동등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뜻이고 결론적으로 ISO는 항상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ISO라고 부르게 되고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영어의 약자가 아니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